자, 대리제도입니다. 대리란 뭘 말하느냐? 거기에 보면 먼저 대리제도의 대리제도라는 걸 보면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 그걸 대리제도라 그래요. 자, 예컨대 갑이 있습니다. 갑이 지금 시골에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 갑을 예컨대 전두환 씨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골에 있는 토지를 매각하는데 지금 토지 시세도 모르고 매각 방법도 모릅니다. 그럼 누군가 대신 부탁해서 매각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서 을에게 너가 가서 적당한 가격으로 매각해달라고 부탁을 낸 겁니다. 그럼 이 을이 병이란 작자와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 얼마에 매각할 건지 의사결정을 누가 합니까? 방금 을이 했잖아요. 을가 적당한 가격에 그랬다니까 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상대방 선택도 을이 하고 얼마에 매각할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매각할 것인지 다 을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요. 그럼 매수인은 누굽니까? 병이 맞죠? 그럼 매도인은 갑이 맞아. 근데 매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을을 통해서 매매합니다. 그럼 매매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 토지가 날아간다고? 갑 토지. 대금도 누가 받는다? 갑. 그럼 누가 매매한 것 같습니까? 갑이 매매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가 대리제도예요. 다른 사람이 법률행위 하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과 똑같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대신하는 걸 우리 민법에서는 그렇죠. 대리 아니면 대의란 말을 합니다. 대리하는 겁니다. 자, 방금 갑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러면 응애라고 생각해봐요. 갓 태어난 애입니다. 갓 태어난 응애도 토지 가질 수 있어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도 내보다 토지 많은 애 많아 적어? 많습니다. 내보다 부자 많아 적어? 많습니다.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렇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2천억 부자 같으면 내 손자 하나가 태어나면 기념으로 100억 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거 당연히 내고 정유세 내고 주면 되지. 그럼 가끔 끔찍도 안 하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겁니다. 더 주고 싶은데 주고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응애가 토지를 지금 갖고 있는데 그게 쓰레기 매립장이 개설된다. 그럼 토지 가격 다운되겠죠. 매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응애가 매각할 수 있습니까? 그럼 응애가 갖고 있는 재산은 언제나 보호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럼 누군가 대신할 사람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대신 매매하는 거죠. 그럼 매매 대금도 누가 결정하게? 부모가 결정하겠죠. 누구한테 매매하는 것도 부모. 모든 의사결정하고 매매 따겠습니다. 계약서도 누가 작성하게? 부모가 작성하겠죠. 그렇지만 딱 하고 나면 누구 부동산 날라간다? 응애 거. 누가 매매한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제도가 뭐라고? 대리제도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데 그 효과는 본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경우 흔히 갑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냐? 전두환 씨는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이게 본인이에요. 본인은 이렇게 본인입니다. 대리한 사람이 뭐라고?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리인 그러고 이 사람을 상대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을 흔히 여러분 기본서나 교수님 책에는 상대방이라 되는데 법조문에는 제3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파트와는 달리 요 대리 파트에 와서는 법조문에 제3자라고 되어 있으면 그걸 상대방으로 고치면 됩니다. 요 세 사람이 움직입니다. 자, 대리인이 법률행위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방금 이 매매할 때 누구에게 매매한다? 얼마에 매매한다는 것 다 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했죠? 다 대리인이 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본인에게는 의사능력이 있을 필요 있어 없어요? 그리고 응애가 무슨 의사능력이 있습니까? 의사능력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대리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모든 의사결정을 누구 하느냐? 대리인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률 요건을 갖추면 거기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했죠. 법률 효과가 다름하는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한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죠.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법률행위 아닙니까? 근데 요 법률행위는 누가 하느냐? 대리인이 해요. 모든 법률행위는 다 대리인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법률 효과,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한다.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행위의 주체와 효과의 주체가 분리된 제도, 그게 대리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의 마지막 줄에 그런 말 나와 있죠. 법률 행위자와 그 행위의 효과 기속자가 분리되는 특색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 법률 행위는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합니다. 오는 대리인이 합니다. 그 효과만 본인한테 갑니다. 자, 되겠습니까? 법률 행위는 누가 한다고? 대리인. 반드시 의사결정은 대리한다 할 기억해야 돼요. 응애가 본인입니까? 엄마 아빠가 본인입니까? 응애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은 전두환 씨만 있는 게 아니고 응애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을이 병과 매매계약 하는데 어찌 병은 매도인이 을이 아니고 갑이라는 걸 아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그걸 아느냐? 그것은 을이 매매를 할 때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 지금부터 매매계약서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는 아까 누가 작성한다 했죠? 본인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면 뭐합니까? 응애는 오줌만 놓는데. 당연히 대리인 한다고. 그럼 여기 매도인 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럼 매도인 누구라 한다고? 갑이라 그래요. 매도인 누구이고? 갑이고. 나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리인 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대리인이 자기가 의사결정하지만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누구 명의로 한다? 본인 명의로 하는 겁니다. 즉 매도인이 갑이라고 이야기하고 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 누구 명의로 한다고?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니까 그 효과가 누구한테 한다고? 본인한테 가지. 매도인이 갑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효과가 갑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동산을 3억에 매각하고 3억의 가격 결정은 누가 한다고? 을이 하죠. 그렇지만 말을 할 때는 매도인 갑이 이 부동산을 3억에 매도하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은 누가 했지만, 대리인 했지만, 지 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본인 명의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런 조건을 내 겁니다. 본인이 매각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3억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 입장에서나 매도인이 누구나? 갑이구나. 그럼 대금도 갑에게 줘야 되는 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갑에게 받은 거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효과가 누구한테 한다고? 본인한테 합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지만 누구 이름을 한다고? 그렇죠. 본인의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누구한테 한다고? 본인에게 직접 가는 겁니다. 대리인이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그 제도가 대리제도입니다. 대리인이 의사결정합니다. 그러나 본인 이름을 한다는 것. 자, 그러면 이 경우 이 을이 병을 상대로 자, 이 아파트를 사시겠습니까? 이 토지를 사시겠습니까? 원래 매도인이 갑이면 갑이 의사를 표시하게 되겠죠. 그러나 누가 의사 표시한다? 대리인이 합니다. 그럼 누가 한 것과 같다? 본인이 한 것과 똑같아요. 그 효과가 이렇게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대리를 우리는 뭐라느냐? 능동대리한다 이렇게 말해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 청약을 받은 병이 좋습니다, 사겠습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하면 된다? 매도인이 갑이니까 갑이 하면 되겠죠. 그러나 갑이 하지 않고 누구한테 하면 된다? 대리인에게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럼 대리인에게 의사 표시했지만 그 효과는 바로 본인에게 의사 표시가 똑같다니까. 바로 효과가 갑한테 간다니까. 그럼 이때는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 자격으로 상대방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동대리,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의사 표시를 누가 하냐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면 능동대리 한다 그러고 상대방이 하나 의사 표시를 대리인 자격으로 수령하면 수동대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대리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능동대리는 뭐도 할 수 있다? 수동대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동, 수동대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했지만은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 본인이 의사표시하거나 본인이 의사표시 받은 거와 똑같은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 제도가 대리제도다 이 말입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 하지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더 여러분 163페이지
의의가 나와 있습니까? 의의가 네 번째 줄을 보니까 이렇게라는 말이 나옵니까? 타인이 즉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뭐라고? 의사를 표시하고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기속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실히 말하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기속시키는 제도. 그게 뭐라고? 대리제도입니다. 왜 대리인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기속될까요? 왜 대리인이 왔다 간 거고 본인에게 직접 기속될까요? 그렇죠. 본인의 이름을 했으니까. 매도인이 갑이라 했으니까 그 효과가 팝한테 직접 가는 겁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기속됩니다. 그게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간접 대리하고 다른 점이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대리제도입니다. 그럼 대리는 몇 사람이 움직이느냐? 세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럴 때 대리인과 본인 사이에는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대리권이 소멸되느냐? 이 대리권 문제가 생길 것이고,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 하죠. 대리해서 법률행위 한다. 대리행위 합니다. 그 대리행위 하는 방법은 대리행위 하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될 것이고, 그 대리했던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한다고? 본인에게 직접 가니까 본인과 상대방 사이는 대리 효과가 어떻게 가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 세 사람의 관계를 우리는 흔히 대리제도의 삼면관계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대리제도를 봐야 되는데, 대리를 본다는 것은 뭘 보면 된다? 요거 순서대로 보면 대리제도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 보면 두 번째 대리권부터 나오는 겁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뭐라고? 요 순서대로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는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대리는 본인을 대신해서 뭘 대신했습니까? 그럼 매매계약만 대리할 수 있느냐? 도대체 대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을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느냐? 화장실도 대신 갔다 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리인이 갔다 오면 본인이 시원합니까? 아니죠. 그런 거는 대리가 안 돼. 그래서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본인이 해야 될 법률행위, 계약이라든지 단독행위, 이걸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행위 중에서도 재산상 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지. 가족법상행위, 즉 신분행위는 대리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예컨대 내가 딸이 있는데 딸 대신 내가 가서 딸 대신 당신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럼 우리 두 사람이 내가 의사결정해서 청혼을 하면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면 딸은 의사결정도 하지 않고 결혼해 줘야 됩니까? 안 됩니다. 신분행위는 반드시 본인이 의사결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부터 말하는 대리인은 신분행위는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신분행위는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행위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이런 거는 대리 못해요. 형님 대신 내가 너를 때린다. 그럼 지가 때리지 형님 때린 거 아닙니다. 그 효과가 형님에게 계속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이런 거는 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그중에서 재산상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요 대리권,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권부터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리권이라고 말하는데 권자는 붙었지만 권리일까요? 아닐까요? 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 즉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권리는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상속이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권리 같으면 상속이 되긴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대리인이 사망하면 결국 대리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이 좋은 대리권이 어떻게 하면 생기느냐? 대리권 발생 원인입니다. 첫 번째, 엄마 아빠는 분명히 대리인이라 그랬죠.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엄마 아빠는 대리인인데 본인이 응애죠. 그럼 응애가 엄마 아빠에게 대리권 준 적이 있어 없어요? 그럼 왜 대리권이 생기느냐? 그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지정권자가 지정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선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리권이 발생되는 걸 법정 대리권 이렇게 말하고 이때 대리인을
법정 대리인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 등에 따라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음에 전두환 씨가 대리권 줄 때는 당연히 전두환 씨가 대리인 될 자를 부르겠죠. 내가 너에게 뭘 주마? 대리권을 주마. 이렇게 본인의 대리권 수여 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될 때 이런 대리권을 임의대리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대리인을 임의대리인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대리권은 크게 대리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 대리권 수여 행위를 한문으로 줄이면 받을 숫자니까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권행위란 말은 어디에만 나오는 말이다? 임의대리에만 있는 겁니다. 법정대리는 수권행위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되는 걸 임의대리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정대리권, 임의대리권 이렇게 말해요. 그럼 대리인이 대리행했으면 이제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행위를 해야 되겠죠.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법정 대리권은 대리권 범위가 어디에 정해져 있게? 법에 규정이 됐겠죠.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대리권 범위가 뭔지는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해당 법률에 다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무슨 대리? 그렇죠. 이 임의대리인의 대리권 범위가 문제되는 겁니다. 이 임의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도 원칙은 어디에서 정해질까요? 수권행위에서 정해줍니다.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대리권 범위를 정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수권행위 해석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권행위를 해석해보면 대리권 범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봐요. 갑이 을에게 내가 너에게 이 아파트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주마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고 이 아파트를 담보 설정해달라 그러면 담보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아파트를 내 대신 매매해달라 그러면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겠죠. 뭘 보면 알 수 있다? 수권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대리는 그 매매에 따른 중도금, 잔금 등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이게 이제 판례 등입니다. 이 말은 나는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 있는 사람과 내가 계약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대금을 대리인에게 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그 효과가 받을 권한이 있으면 줘도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겠죠. 그럼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는 그 대리권 범위 안에는 그 매매에 따른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겠느냐 안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예? 예, 이거는 판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는 그 매매에 따른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수권의 해석 문제다 이 말입니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도 있느냐? 매매계약 체결할 수 있는 대리는 그 매매에 따른 대금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습니다. 그런 게 대리권 범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수권행위를 해석해 보면 좋은데 문제가 있다. 수권행위를 해석해 봐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냐? 아예 대리권 범위를 안 정해줬을 때, 그럴 때 모으는 게 118조입니다. 그래서 이 118조는 흔히 보충 규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 이것은 118조는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분명히 뭐는 줬는데 대리권은 줬는데 범위를 수권에서 안 정해준 겁니다. 아니면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하다. 이럴 때는 대리인이 무제한 권리를 행사하면 본인이 이걸 해야 할 염려가 있으니까 우리 민법 1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8조로는 조문을 보면 권한을 정하지 않는 대리는 다음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권 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돼. 그냥 그대로 해야 됩니다. 안 정했을 때. 그럴 때는 보면 첫 번째 보존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보존행위 되어 있으니까 보존행위는 가치를 유지시키는 게 보존행위입니다. 그럼 본인에게 해가 되게 안 되게? 그렇죠. 가치를 유지시키게 해줬으니까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이용계량행위가 있는데 이용행위란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남한테 임대를 준다든지. 다음에 계량행위,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계량행위라 그러는데 요거는 할 수는 있는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컨대 보존행위에 속하는 것, 대표적인 게 가옥을 수선하는 것 이런 거겠죠. 아니면 본인이 부동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다. 그럼 대리인이 미등기 건물을 보존 등기해 줍니다. 보존 등기했다는 건 본인의 재산을 보존한 거죠. 그런 것도 보존행위에 속합니다. 꼭 수선행위만 보존행위가 아니에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한다든지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거는 그대로 두면 손상이 되니까 처분해서 부패하지 않는 금전재산으로 바꿔주는 것도 보존행위에 속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존행위라고 그래요. 이용행위 대표적인 게 임대한다든지 이런 거 쓰겠죠. 가옥을 임대한다든지 그런 거. 계량행위는 설비를 교체하는 거. 예컨대 LPG 가스를 도시가스로 바꾼다. 그럼 지 가치 증가하게 안 하게?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설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대표적인 우리가 말하는 유익비라고 흔히 말합니다. 교환가치 아니면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무이자를 이자로 바꾼다든지 그러면 수익이 증가되는 행위 아닙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을 빼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게 주식으로 바뀌는 거 성질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다든지 밭을 논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아니 됩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무제한되는 것과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리인의 대리권이 무제한할 수 있냐? 대리권 제한이 있습니다. 대리권 제한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갑이 을에게 내 아파트를 매각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대리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누구한테 매매하느냐? 대리인 자기에게 매각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했죠? 그럼 자기가 매수하니까 가격을 싸게 매각하겠죠. 그럼 결국 누가 이익을 해야 할 염려가 있다? 본인.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대리인의 상대방이 대리인 자신이 되는 것. 그럼 왜 이익을 못하게 한다고? 본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거래 한정과는 관계가 없이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자기계약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에 매수인이 을이 아니고 병입니다. 근데 이 매수인 또 누굴 대리하느냐? 을. 이런 매도인, 매수인 쌍방을 대리합니다. 이것도 자기한테 스스로 많이 주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하겠죠. 이것도 역시 왜 금지한다고? 본인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본인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하듯이 이거는 누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못한다고? 그럼 본인이 해도 괜찮아요. 허락하면 할 수 있게 없게.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했으니까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허락하거나 실제로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가능합니다. 다툼 없는 채무이행인데 결국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요 채무이행은 왜 할 수 있느냐면 새로운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이미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합니까? 불리 안 합니까? 본인에게도 불리, 채무가 이미 발생했다니까 그 채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예컨대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갑이 지금 을과 아파트 매매를 합니다. 매도인이 갑입니다. 그럼 대금을 다 받았으면 매도인은 뭘 해줘야 된다? 소유권 이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뭐가 있다? 채무가 있어요. 그 채무를 이행하는데 이걸 자기가 하지 않고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대리권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 법무사가 대신해서 뭘 해준다? 등기해줍니다. 그럼 을에게 불리한 게 있어 없어요? 지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채무를 이행하는데 그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잘 이행하겠다는데 못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도 괜찮다니까. 그런데 이 경우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니까 매도인만 가서는 안 되고 누구도 와야 된다고? 매수인. 근데 매수인도 등기를 잘 모르니까 대리권 주면 되겠죠.
법무사한테 줍니다. 그럼 이 법무사는 지금 한쪽만 대리해야 하는 게 아니고 쌍방 모두 대리해야 돼. 해도 돼, 안 돼? 지금 대부분 쌍방 대리하지 않습니까? 나는 집 한 번도 안 사봤습니까? 그 잔금 주는 날 등기 중개업소에 가보면 누구 한 사람 앉아 있습니까? 법무사 직원이 앉아 있죠. 그 사람 쌍방 대리입니다. 그럼 매도인만 대리하는 게 아니고 매수인 대리합니다. 여러분 대리권 안 준 것 같죠? 대리권 줬습니다. 그날 폰한번호 주민등록증 달라 그러고 도장 달라 그러고 주민등록증 복사해가 갑니다. 도장 쾅쾅 찍죠? 어디 찍는지 모르고 저를 보고 있죠? 위임장에 도장 찍었어요, 벌써. 그 사람이 다 서류를 가져와가 도장만 콱콱콱 찍고 가는 겁니다. 쌍방 대리입니다. 해도 돼, 안 돼? 된다니까. 이거는 채무를 단순히 뭐 한다고? 이행한다니까. 새로운 채권 채무를 만드는 게 아니고 채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미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자기계약 상방 대리는 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본인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공동대리라는 게 나옵니다. 갑이 지금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토지입니다. 근데 5,000평이 됩니다. 이걸 매각하는데 이거는 신중히 계약하고 5,000평이라 함부로 매각 안 되니까 대리권을 줄 때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대리권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런 걸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곧봅니다. 여럿인 경우로 바꿉니다. 수인이란 말을 안 하고 이제는 뭐라고? 여럿인 경우 그럽니다. 하여튼 바꾸면 제일 싫은 게 우리들입니다. 한 20년간 이런 계속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걸 했는데 이제는 바뀌면 새로운 사람은 아무 관계없죠. 원래 그런 게 아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불편합니다. 그래서 뭘 바꾸면 기존의 사람이 제일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계획이란 것은 기존 세력한테는 참 힘든 겁니다.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싫은 겁니다. 새로운 사람한테는 아무 관계가 항상 말해서 우편번호 바뀌는 거 싫죠? 초당시 물으면 불편한 것도 없어. 처음부터 그거밖에 몰라. 아무 불편한 게 없다니까. 나중에 다시 바꾸면 이제 누가 싫어하게? 그 애들이 싫어해. 옛날로 돌아가면.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뀌면 다 나중에 10년이 지나면 20년 지나면 불편한 사람 아무도 없어. 꼴락꼴락 하는 우리들만 이제 불편한 겁니다. 죽을 때 되는 우리들만 뭐라고? 애워놨던 걸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골부터 애워놨던 걸, 그리고 옛날에 애워놨던 거는 잘 안 까먹지 않습니까? 새로운 거는 다 머리에 들어 안 들어? 안 헤어집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시골에 있던 그 깡촌에 있는 우리 집 번호 같은 거, 번지는 다 기가는데, 지금 새로 산 집, 아파트 봉호수는 아는데, 뭐는 모른다? 번지는 잘 몰라. 그냥 아파트만 알지 몇 번지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삼성 아파트 몇 호예요. 그럼 번지는 꼭 물어봐야 된다네. 몇 번지냐고. 안 그래? 1년 내에서 편지 한 번 안 붙이잖아, 집으로. 남한테도 안 붙이고. 편지를 안 붙인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야간 수인인 경우. 이렇게 대리인이 수인이면 원칙은 각자가 대리해야 되느냐, 공동 대리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요. 어느 날 A 입장에서는 갑이 와서 내 부동산을 좀 매각해달라, 대리권 줬습니다. 그럼 이 A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 준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무슨 공동대리를 하느냐고. 설사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 줬다 할지라도 A 입장에서는 빨리 이거 내가 한 건 해가지고 돈 먹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각자가 대리하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걸 둘이어서 각자 대리 원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면 됩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만일 법률에 공동으로 대리하고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수권행위 할 때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수권행위를 줬어요. 이렇게 수권행위와 법률에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되어 있을 때는 무슨 대리해야 된다? 그럴 때는 공동 대리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 대리는 원칙이 아니고 예외입니다. 그럼 만일 공동 대리하게 되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대리권이 제한받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고 다른 대리인과 같이 의사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동 대리도 일종의 대리권 제한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정 대리인도 공동 대리 있게 없게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는 친권자가 됩니다. 그럼 부모가 모두 다 대리입니다. 그게 공동 대리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단독 대리로 바뀝니다. 그게 공동 대리가 법률의 규정에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동 대리입니다. 그래서 대리권 제한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 하지 말라 공동 대리 규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원칙적으로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수권행위가 있으면 수권행위가 되어 있을 때 공동 대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책에 보면 대리권 남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론적인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리행위가 문제됩니다. 자, 조금 전에 갑이 지금 대리인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대신 매각해달라. 그럼 이 을은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이 을이 지금 매매계약을 하는데 누굴 대신해서 법률행위 합니까? 본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 하죠. 대리행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리행위를 한다는 건 지 말이고 대리행위를 한다는 걸 병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을이 대리행위를 할 때 무슨 의사를 표시한다? 대리에서 법률행위 한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대리 의사를 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병이 대리한다는 걸 아는 거죠. 대리 의사를 표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법률행위 할 때 누굴 위해서 한다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이게 법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는 누구 이름을 한다고? 아까 본인의 이름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할 때는 본인이 누구란 걸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된다, 안 알려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나타낼 현자, 이름, 명자, 본인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현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현명해야만이 그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는 제도를 현명주의라고 하고 우리 민법은 무슨 주의를 취하느냐? 현명주의를 취합니다. 상법은 현명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은 현명주의를 취합니다. 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 네 가지가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대리의사를 표시한다는 말이나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는 말이나 본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나 현명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냐? 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가 누구한테 한다? 본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내가 대리인이라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 특별히 방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분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방식이 없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모두 다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서면, 구두 모두 다 가능하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나중에 보면 내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하면 된다. 그게 답입니다. 그것도 나왔고 본인 이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정을 봐서 본인이 누군지 알 수면 현명했다 안 했다? 했다 이 말이야. 알려주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기본이 되는 방식은 예컨대 매도인은 누구다? 갑이고 나는 그 사람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대리관계를 표시합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현명하는 방법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지금 법률행위했다? 본인 이름으로 법률행위했지 않습니까? 매도인이 누구라 그랬다고? 본인 갑이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본인 이름 나타냈다. 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대리관계를 나타낼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방금 말했잖아. 방식이 필요 없다니까. 계약서에 큰데 매도인 안에 누구 이름 쓴다? 매도인은 갑이다. 그러고 나서 가지고 있던 본인 인장 날이라고 말아버립니다. 지금 대리관계 표시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누구 이름을 했다고? 본인 이름을 했어요.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대리의사를 나타낼 수 있게 없게 요즘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말지 대리관계 표시 잘 안 합니다. 다 본인 명의로 합니다.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대리의사를 인정해 줄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근데 봐요. 갑이 지금 어음수표를 발행하는 발행인입니다. 근데 이 어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대리권을 을에게 줬어요. 그럼 을이 상대방과 어음수표를 발행할 때 어음수표에다가 발행인 나는 써야 되겠죠. 그거는 원칙적으로 발행인은 누구고 갑이고 나는 갑의 대리인 이렇게 어음수표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그냥 누구 이름 쓰고 만다고 갑 본인 쓰고 말아버린다니까. 이것도 대리의사를 나타낼게 안 나타낼게. 상대방이 지금 발행이라는 건 누굴 알고 있습니까? 갑되어 있잖아. 그래서 요즘은 다 본인 명의로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본인 명의로 하더라도 대리의사를 나타낼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거기 2번 보면 현명의 방식 되어 있고 두 번째 줄 보면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현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만일 현명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현명 안 했을 때 문제입니다. 예컨대 갑이 지금 을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도급인이고 수급인이고 그렇습니다. 공사업자 하는 게 도급계약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럼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건축 자재 살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지금 자재 살 수 있는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자재상이 갑니다. 가서 아저씨 자재 한 트럭 부탁합니다. 그래서 한 트럭 매수했어요. 근데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하고 말을 안 했어요. 그럼 상점 주인 입장에서 누가 사는 겁니까? 그렇죠. 말을 안 하는데 무슨 점쟁입니까? 모르지. 귀신도 말을 안 하면 모른다 그러잖아. 근데 그 말은 귀신도 아니다는 이야기. 말을 안 해야 알아야 귀신이지. 말도 못하면 못 알아들으면 그게 귀신이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자, 방금 현명 안 하면 여러분 대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서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 행위로 본다? 대리인 행위로 봅니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위로 본다는 건 이 매매 당사자가 누가 된다는 겁니까? 대리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수대금도 누가 줘야 된다? 을이 줘야 된다고. 본인에게는 효과가 기속이 안 됩니다.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행위로 봅니다. 대리인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이 을이 일주일 전부터 병에게 왔어. 야, 요즘 5분의 나이가 한 건 하게 됐다. 갑과 건물 신축하게 됐다. 갑의 대리인으로서 자제 주세요. 라고 일주일간 계속해서 갑의 대리인이라고 현명했습니다. 한 일주일간 했으면 됐지. 뒤로부터는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현명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대리 행위로 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뭐했다?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본인에게 기속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게 목적이지 그게 뭐 방식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본인에게 기속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에게 기속되지 않습니다. 자, 요게 현명행 경우, 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리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기 위해서는 현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가 문제됩니다. 대리행위 하자입니다. 대리인 또 거래를 하다 보면 사기 강박을 당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대리인 또 법률행위 할 때 선이냐 악이냐 문제될 수 있고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도대체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누굴 기준으로 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이제 큰데 갑의 대리인 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 대신해서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매매계약 딱 하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상대방 병이 본인을 사기 강박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대리는 사기 강박을 안 당했어요. 그래도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으니까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거꾸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어요. 근데 본인은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고 몰라. 그래도 나중에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분명히 사기 강박을 당하면 취소는 해야 되는데 누굴 기준으로 사기 강박을 당했느냐 안 당했냐 그걸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착오가 있을 때 누굴 기준으로 착오가 있는지를 볼 거냐? 선인지 악인지를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대리인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 강박하더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 안 당하면 이 매매는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 취소 못하는 거죠. 본인이 사기 당하더라도 취소 못해요. 거꾸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죠. 그럼 벌써 이 매매할 때 하자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 안 당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누굴 기준해야 된다고? 대리인 기준설입니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선인지 악인지도 누굴 기준한다? 그래서 만일 본인이 선이에요. 그래도 대리인이 악이면 뭐라고 해야 된다? 그냥 악이라고 봅니다.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본인에게 착오가 있었어. 근데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어. 착오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비진의 표시인지, 통정의 표시인지, 착오가 있는지, 선인지, 악인지, 사기를 당했는지 모두 다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이게 가장 사자하고 다른 점입니다. 의사결정을 누가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의사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응애가 본인이 했죠. 응애가 무슨 사기를 당하고 응애가 무슨 착오가 있고 하겠느냐고. 다 대리인을 기준하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리인을 기준합니다. 보기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례형 문제로 나옵니다. 이것은 항상 대리인을 기준한다는 겁니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사기를 당했는지, 통정 허위 표시했는지, 착오가 있는지 등을 보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대리인의 능력인데 우리 대리인은 무슨 능력을 있어야 될 겁니까? 대리인의 능력인데 차근차근 보세요. 의사결정을 누가 한다 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처음에 할 때 내가 의사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권리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입니다. 행위 능력을 요하느냐 안 요하느냐. 우리 민법 조문에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한 능력자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히 지금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데 이 을이 18세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에게 대리권을 준 겁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만일 타인과 대리행했을 때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시가 3억 나왔는데 2억 5천에 매매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면 미성년자에게는 불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불이익이 있어 없어요? 전혀 없어. 왜냐?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은 전혀 권리 의무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이 행위 제한 능력자 제도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제한 능력자 자신에게 해가 없죠. 결국 불이익은 누가 부담한다? 그럼 본인이 미성년자에게 대리권을 줄 때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지가 감수했다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럼 구태여 그럴 때는 말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제한 능력자 스스로에게는 불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법조문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성년 후격 ten시 심판 받은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도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상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완전히 유효입니다. 취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대리 효과입니다. 대리 효과는 대리인이 했던 그 효과는 누구한테 기속된다고? 본인에게 기속되겠죠. 그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 자, 대리 효과라는 게 다름 아닌 보세요. 갑의 대리인 을에게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을이 가격 결정해서 매매 계약했습니다. 도장을 콱 찍었어요. 성립이 됐습니다. 그럼 효과가 발생해야 되겠죠. 이 매매의 중심적 효과가 뭡니까 지금? 이게 요건을 갖췄으면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는 게 법률 효과라니까.
그러면 대금 취득의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예? 대금 취득할 권리, 대금 채권은 갑에게 간다니까. 대신 소유권 예전해줄 채무도 누구한테 있다고? 갑에게 있다니까. 모든 권리 의무는 누구한테 간다고? 갑에게 계속됩니다. 그것도 본인의 대리인에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직접 간다 이 말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병이 대금을 다 줬는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대리인도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예? 이 병은 너가 대리해서 매매했으니까 너도 책임지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걸 지가 책임질 것 같으면 바로 대리라고 합니까? 지 이름을 하고 말지. 일체의 권리 의무를 부담 안 한다니까. 그냥 단순히 뭐만 해준다? 행위만 합니다. 법률 행위만 하지 거기에 따른 권리 의무는 부속이 기속이 안 돼요. 다 본인한테 가는 겁니다. 전혀 이행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 안 집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만 책임지지 이행은 책임지게 안 지게. 예?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도장 콱 찍으세요. 거기에 따라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중개업자가 책임진다 안 진다? 왜 중개업자가 이행까지 책임집니까? 이행은 당사자가 해야 되지. 그럼 중도금이나 잔금을 안 줘서 계약이 해제됐어. 수수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고. 그 이행은 관계없습니다. 그럼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줘서 계약이 해제됐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겠죠. 그 손해배상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중개수수료. 그래서 결국은 누가 중개수수료를 다 부담해야 된다? 채무를 불이행한 자가 자기 수수료를 물론이고 상대방 수수료도 자기가 부담해야 돼요. 그게 손해배상금이라고. 이행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도중에 중도에 파괴됐을 때 잔금 수수료 안 줄 때 제일 중개업자가 소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 승소합니다. 계속 판결 나옵니다. 그래도 안 좋은 사람들 있다니까. 이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리인도 이행은 책임지 않죠? 대리인도 책임 안 된다니까. 권리 의무는 다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여러분,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하면 본인이 사기 강박 당하지 않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했죠. 방금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취소를 대리인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본인이 한다고 돼 있잖아. 이 말은 취소권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에게. 이 말은 중심적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 효과도 전부 다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즉 거기에 따라 뭐라고? 계약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뭐한다? 취소한다. 취소권이라든지 해제권이라든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든지 이때 뒤에 무슨 권자가 붙은 것은 전부 다 본인한테 계속됩니다. 일체의 권리 의무는 대리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기 강박을 당했는지 기준은 누굴 기준하지만 대리인을 기준하지만 거기에 따른 취소권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가지 대리인에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대리인이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함으로 됩니다. 본인이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리인이 사기 강박 당하는 경우 대리인은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앞에 그 다 맞죠? 마지막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대리인이 취소한다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누가 취소해야 된다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일체의 권리 의무는 대리인에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에게. 그것도 왔다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본인에게 계속됩니다. 그게 대리 효과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꼭 대리인에게 책임 묻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안 하면 되잖아. 안 하면 꼭 묻습니다. 지가 책임질 것 같으면 뭐하려고 본인 이름을 하느냐고 자기 이름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 임대가 들어서 임대차 계약하고 집에 들어가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수도가 고장이 나서 왜 중개업자한테 연락을 하느냐고. 중개업자가 여러분 집 사냐고. 근데 꼭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중개업자한테 하냐고. 그 주인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이른바 임대인한테 이야기해야 되지. 꼭 누구한테 얘기한다고? 중개업자는. 그럼 중개업자는 또 다 주인한테 이야기해서 이해관계를 다 조절하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합니다. 왜? 나중을 위해서 또 한다니까. 그게 약자니까 그래요. 그렇게까지 해주고 스스로 1%도 못 받는 겁니다. 네. 다 해주고, 습기가 차도 풀려요.
바람에 날리는 거 유리창이 깨지도 불러요. 그거 또 가기는 또 가, 다.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다른 나라는 뭐라고? 수수료 3% 받는다고. 브라질은 6% 받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3.5% 정도 받아요. 3%.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목표는 1%가 목표입니다. 지금 중개업자한테 1%만 받을 수 있으면 의뢰인 구두도 닦아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서비스 정신이 지금 돼 있다니까. 그런데도 수수료는 뭐라고? 1%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중개업자와 외국 중개업자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돈을 그렇게 줘보라고. 3% 주면 여러분 뭐 해주느냐? 법무사 수수료도 다 누가 부담하게? 중개업자가 다 부담해 줄 수 있습니다. 다 해줄 수 있다니까. 2%만 주도록 다 해준다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안 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맞나. 그럼 다른 나라는 아주 서비스가 좋으냐? 우리하고 비슷한 게 일본이죠. 일본은 그 중개업자, 중개하는 데 다 가봤어요. 우리보다 더 합니다. 거기도 똑같이 뭐라고? 선전할 때 이렇게 깃발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중개업자 이렇게. 옛날처럼 중개업자는 꼭 깃발 같은 거 꽂아놔요. 거기는 해초가 없습니다. 3시에 사무실 오세요, 그럽니다. 그럼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3시에 반드시 와야 돼요. 반드시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거기서 하자인지 엄지 따라락 체크하고 나서 뭐라고? 하자 없다 그러면 그 자리 딱 체크하고 나면 수수료 받고 더 이상 책임 안 집니다. 그래도 몇 프로 받냐? 3% 받아.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 아무 소리 안 해. 터키 가보세요. 터키는 계약이 만료됐죠. 임대차 계약 몇 년 했다? 2년 만료됐죠. 그럼 주인끼리 갱신하죠. 갱신하도 최초 중개업자한테 2개월치 월세를 줘야 돼. 갱신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줘야 돼. 가만히 있더라도 뭔다고? 받는다니까. 아무 소리 안 해, 그래도. 터키 가고 싶지? 네? 항상 말하지 말라고. 의무를 많이 주기 위해서는 뭐도 줘야 된다고. 권한도 줘야 돼. 뭐 수익이 많이 따를 때 의무도 많은 거지. 그럼 기권만 주면서 뭐라고. 부교는 뭘 부교? 얼마나 잘해주는데. 누가 기와장 날라갔다고 해서 뭐라고? 중개업자한테 연락하는 사람 전 세계에 어디 있냐고. 임대차 임대인이 문제지 왜 중개업자가 문제냐. 아무 중개업자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할 거냐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래도 우린 다 해줘 안 해줘? 해줍니다. 다 해주고 싼 거 다 해주고 왔다 가서 뭐라고? 하소연 다 들어준다니까. 응? 그래도 무슨 법률 관계에 있으면 중개업자가 책임져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 책임지지 않습니까? 설명을 뭐 위반했다든지 다 되면 중개업자인데 법무사는 책임지게 안 되게. 법무사는 와서 뭐만 꽂아준다고? 등기수를 딱 준비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준비도 안 해요. 다 준비하려고 하고 찍기를 가지고 뭐라고? 딱 집어. 그걸 어디로 옮겨준다고? 등기소 딱 올려주는데 그때 수수료가 우리보다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도 권리관계 책임진다 안 된다? 아무것도 책임 안 져요. 전혀 책임 안 져요. 그리고 얼굴 본 거 그날밖에 안 봐. 그래도 여러분 돈 줄 때 아무 소리 안 해. 뭔 소리 아무도 안 하고 큰 불만도 없어. 그러면서 2달 내내 뭐라고 다 조절해. 이 사람한테 줄 때를 뭐라고? 그저 수수료 깎으려고 하고 문제가 있으면 나는 이야기하고 나중에까지 다 이야기한다니까. 그게 우리라니까. 지금 실상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왜 이야기하느냐? 아무 소리 안 해. 수수료 얼마 가져갔는데 묻지도 안 해. 법무사 수수료는 그런가 보다. 그런다니까. 그게 우리라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응? 당연히 책임지는 누구한테 많이 줘야 되지. 중개업자한테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런 겁니다. 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는 한마디 못하고 간호사한테 피 때리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변호사한테 아무 점 못하고 사무장한테 온갖 거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 그래요. 뭔지 모르게 말하고 뭘 갖고 있는 이런 사람한테는 굉장히 뭐라고 아무 소리 못하고 그 약자한테만 강하게 부르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 그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자, 따라서 스스로 즐겁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됩니다. 지금 전세 물건이 없죠. 하필 중개업자한테 가면 전세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냥 감춰놓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딱 주면 스스로 잘 줄 것 같습니까?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주면 뭐라고? 아주 공짜로 먹었다고 생각한다. 그걸 감춘하기 위해서 노력한 걸 생각을 안 해준다니까. 빨리 해주면 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도 일부러 뭐라고? 한번 튕겨줘야 된다니까. 묘하게 그렇다니까. 그래야만이 뭐라고? 스스로 잘 준다니까. 그걸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뭐라고? 양타되는 거는 뺏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걸 감추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딱 있으면 바로 뭐라고? 한 건 해줘. 물론 뭐라고? 쉽게 해주냈죠. 그래도 그 사람한테 내가 의뢰를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그 주인한테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겠냐고. 내가 물건 양탈을 내 혼자만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을 들이는데 그걸 몰라준다니까. 그러면 바로 해주면 뭐라고? 행기 뭐가 있냐고. 그런다니까. 행기 뭐 있건 지가 어떻게 하는데. 그래가 말가 2달 내에 전세를 못 얻어가지고 뺑뺑이 돌려야 뭐라고? 좋다 한다니까. 희한하니까 그게. 그래서 수수료 받을 때는 잘 보고 받아야 돼. 바로 해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한 번씩 튕겨줄 때도 있고 그래야 돼. 위태위태할 때는 먼저 계약금 받을 때 수수료 땡겨놨고 그래야 돼. 그게 요건이 되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실무적인 이야기다. 합격하고 나서 해야 돼, 지금. 자, 합격도 못하면 이게 다 빵입니다. 168페이지, 복대리입니다. 자, 먼저 지금 묶은대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복대리라는 걸 합니다. 예컨대 복대리는 의의가 중요합니다. 갑이 지금 예컨대 전두환씨다. 그래서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그럼 을이 대리인이 맞아요. 근데 을이 집에 오니까 병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나도 형님의 대리인 되고 싶습니다. 즉 갑의 대리인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갑에게 가라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에게 대리권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병에게 뭘 준다? 대리권을 줍니다.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그럼 이 병은 누구로부터 대리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의 대리인이 아니고 갑 본인의 대리입니다. 을도 갑의 대리인이고 병도 갑의 대리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을이나 병이나 모두 다 본인의 대리인데 다른 점은 뭐냐? 여기서는 이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았고 병은 대리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대리예요. 그럼 복대리는 결론적으로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이죠.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했다니까. 대리인 이름으로 뭐라고?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이게 결국 대리인이 선임했다는 겁니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는데 자기의 대리인이 아니고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이 사람을 복대리라 그래요. 되겠습니까?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 사람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똑같은 대리인이지만 다 같은 본인의 대리인이라니까 수급만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대리는 법정 대리도 있고 뭐도 있다? 임의 대리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복대리는 전부 다 누구로부터? 대리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았죠. 그럼 수권이란 말은 다 어디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모든 복대리는 전부 다 임의 대리가 됩니다. 법정 대리인의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지 법정 대리인 하네요. 미성년자 A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죠. 그럼 엄마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소송을 붙게 돼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근데 엄마 아빠는 소송을 잘 모르죠. 그럼 변호사한테 가서 뭘 줄 수 있습니까? 위임 주고 대리권 줄 수 있죠. 그럼 엄마 아빠가 뭐라고? 법정 대리인이고 이 변호사한테는 다시 대리권을 줬으니까 변호사가 복대리예요.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지. 법정 대리는 안 해요. 그럼 변호사는 엄마 아빠를 대리하는 게 아니고 소송 당사자인 A를 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 사람을 복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인권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인권이라 하는데 대리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느냐? 선임을 했으면 그 책임은 안 지느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임의 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복인권이라는 게 여기에 보는데 임의 대리에서는 대리권을 줄 때는 대리권을 줄 만한 원인이 되는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맺었다든지 위임계약을 했다든지 뭐 도급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는데 아무도 본인이 정말 생판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대리인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리인 자신이 하기 싫으면 그냥 사퇴를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대리권 내 의사와 관계없이 주겠냐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임의 대리에게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다?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어요. 다만 외적으로 본인이 뭐 하면 그냥 간단하죠. 본인이 뭐 하면 성낙하면 본인이 성낙했을 때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인이 성낙하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예컨대 도급계약 했는데 수급인이 교통사고 났다.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면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뭐 자격증 있는 사람에게 했을 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고, 다음에 복대리인이 고의과실로 목적물이 멸실을 했다든지 손해가 났을 때는 대리인도 책임을 져야 돼요. 이렇게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요 두 가지 경우 외적으로 해줍니다. 다음에 법정 대리입니다. 법정 대리는 지가 대리인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그 일에 적합하지도 않으니까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 선임하되 무조건 책임져야 됩니다.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그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던 복대리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에는 자기 책임하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이지만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지만 책임은 무과실 책임제입니다. 단 법정 대리인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게 없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책임을 무제한 지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선임 및 감독 책임만 진다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꼭 물어보는데 부부간에도 자 감남과 얼려가 있습니다. 자 A가 있어요. 12살짜리입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이죠. 결혼 기념일 돼서 외식 가야 돼 안 가야 돼? 나는 결혼 기념일 돼서 집에서 밥 한 번 못 보고 왔어. 항상 나가잡시다. 그리고 내가 계산했어. 그리고 선물은 내만 줬어. 아니 결혼 기념일은 내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왜 내가 일주일, 우리 집은 일주일 전부터 그러고 결혼 기념일 까먹으면 작살나죠? 이게 부득이한 사정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전부터 애들이 연락합니다. 아빠 이번 주간이야. 그럼 그 주간이 결혼 주간입니다. 우리는 일만 기억하는 게 주간을 기억해야 돼요. 그날부터 일주일간은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박살난다니까. 그러면 외식하라고 할 때 12살짜리 애 잠시 옆집에 맡겨둘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부득이한 사정이라니까. 그럼 옆집 엄마 아빠가 뭐라고? 복대리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권을 준 겁니다. 이럴 때는 무슨 책임만 진다고? 선임 및 감독 책임지지 무과실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는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원칙은 무슨 책임이지만 무과실 책임이죠. 이때는 선임 및 감독에 대해서만 책임집니다. 이게 책임을 조금 감경시켜준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리제도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묵건대리라는 게 나옵니다. 아주 복잡한 건대리.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네. 쉬었다가 하는데 일주일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이 연장입니다. 아직 끝마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예습을 복습을 하고 자 묵건대리 다음 주에 하게 되면 무효 취소 조건 기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민총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묵건대리는 또 굉장히 복잡한 것이니까 조금 결석하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질문이 없죠? 네, 없는 게 정상이다. 그래도 오늘은 가서 조금 예습할 게,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타이틀만이라도 이걸 봐야 되지. 안 그러려고 하면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또 외워야 됩니다. 그럼 오늘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예습.